1960년대 초 1달러가 소중하던 시절, 한국에는 공장을 지을 돈이 아예 없었습니다. 정전이 끝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나라는 여전히 원조로 버티고 있었죠. 미국에서 들어온 밀가루와 옥수수로 끼니를 때우고 유엔에서 보낸 구조 물자로 겨울을 넘기던 시절이었습니다. 수출할 물건도 없고 팔 기술도 없고 빌릴 신용도 없었습니다. 세계은행은 한국을 두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자립 불가능한 나라, 원조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나라. 그런데 몇 년 뒤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제철소, 공업단지, 그리고 고속도로, 아무것도 없던 나라에 거대한 철강 공장이 들어서고 항구에 조선소가 세워지고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고속도로가 뚫리기 시작합니다. 돈이 없던 나라에서 갑자기 수십억 달러짜리 공사가 시작된 겁니다.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 첫 번째 돈은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답은 한국이 아니라 독일에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1963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00달러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약 14만 원 정도입니다. 한 사람이 1년 동안 버는 돈이 그 정도였다는 겁니다. 하루에 약 400원 꼴입니다. 라면 한 개도 안 되는 돈으로 하루를 살아야 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 예산의 절반 가까이가 미국의 원조였습니다. 쌀도, 밀가루도, 비료도, 심지어 군인들 월급까지 외국에서 들어온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스스로 벌어서 나라를 굴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원조가 끊기면 나라가 멈추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수출은 거의 없었습니다. 1962년 한국의 연간 총 수출액은 5천만 달러 정도였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하루에 버는 돈보다 적은 규모입니다. 그나마 팔 수 있었던 건 텅스텐 원석, 명태, 김 같은 1차 상품뿐이었습니다. 가공할 기술도 만들 공장도 없었으니까요. 당연히 공장은 없었습니다. 철을 만들 제철소도 없고 배를 만들 조선소도 없고 차를 만들 공장도 없었습니다. 있는 건 전쟁 때 부서진 건물과 농토뿐이었습니다. 산업이라고 할 만한 게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는 더 없었습니다. 대학을 나와도 취직할 곳이 없었고 젊은이들은 거리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농촌에서는 일손이 남아 돌았고 도시로 올라온 사람들은 판잣집에 모여 살았습니다. 일할 곳이 없으니 사람만 남아 돌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건 돈을 빌릴 수 있는 신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은 한국을 원조 대상국으로만 분류했습니다. 투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빌려줘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빌릴 수 있는 돈도 담보로 내놓을 자산도 없었습니다. 국제사회의 평가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설 수 없는 나라, 원조 없이는 무너질 나라. 산업을 시작하려면 공장을 지어야 하고, 공장을 지으려면 기계를 사야 하고, 기계를 사려면 외화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그 외화가 없었습니다. 벌 방법도 없었고 빌릴 자격도 없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산업을 시작할 자본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나려 했을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유일한 자원을 수출하기로 한 겁니다.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의 첫 수출은 사람이었습니다. 1960년대 초 한국에는 젊은 인구가 넘쳐났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태어난 세대가 성인이 되면서 일할 사람은 많았지만 일자리는 없었습니다. 농촌에서는 농사지을 땅이 부족했고 도시에는 공장이 없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할 곳이 없었고 고등학교를 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젊은이들은 거리를 배회했고 부모들은 자식을 먹일 방법이 없었습니다. 인구는 자원이 아니라 짐이었습니다. 반대로 서독은 정반대 상황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독은 빠르게 경제를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라인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성장이 한창이었죠. 공장은 돌아가는데 일할 사람이 부족했습니다. 전쟁으로 젊은 남성 인구가 크게 줄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더 나은 직업을 찾아갔습니다. 특히 위험하고 힘든 일은 독일인들이 기피했습니다. 지하 깊은 곳에서 석탄을 캐는 광부, 밤낮으로 중환자를 돌보는 간호사, 몸을 쓰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자리였습니다. 독일 정부는 이 자리를 채울 외국인 노동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터키, 이탈리아, 그리스에서 노동자를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그때 한국이 손을 들었습니다. 1963년 한국과 서독 정부는 광부 파견 협정을 맺습니다. 한국은 광부를 보내고 서독은 그들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3년. 한국 정부는 건강하고 젊은 남성들을 선발하여 독일로 보냈습니다. 독일어를 가르치고 광산 작업에 필요한 기본 교육을 시킨 뒤 비행기에 태웠습니다. 1년 뒤인 1964년에는 간호사 파견 협정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간호사들이 서독 병원에서 일하기로 한 겁니다. 이들 역시 독일어 교육을 받고 간호 업무 재교육을 받은 뒤 독일로 떠났습니다. 대부분 20대 초중반의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이건 몇 명의 해외 취업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가 사람을 보내기로 한 결정이었습니다. 1963년부터 1977년까지 독일로 간 한국인 광부와 간호사는 약 2만 명에 달했습니다. 광부가 약 8천 명, 간호사가 약 1만 2천 명이었습니다. 개인이 돈 벌러 간 게 아니라 국가가 외화를 벌기 위해 집단으로 파견한 겁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독일에서 일하고 돈을 벌고 그 돈을 한국으로 보내는 것. 1달러가 소중하던 시절 대한민국 첫 외화벌이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한국은 물건을 팔 수 없었으니 노동을 수출하기로 한 겁니다. 상품이 아니라 사람을 보내서 달러를 벌어오는 구조였습니다. 이건 국가 간 거래였습니다. 서독은 노동력을 얻고 한국은 외화를 얻는 교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사람들이 향한 곳이 바로 독일의 탄광과 병원이었습니다. 1963년 12월 21일 첫 번째 광부 123명이 김포공항을 떠났습니다.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남성들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대학을 나왔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4개월간 독일어와 기본 광산 작업을 배운 뒤 생전 처음 타본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서독 루르 지방, 유럽 최대의 탄광지대였습니다. 이곳에서 한국인 광부들은 처음으로 갱도에 내려갔습니다. 지하 800m에서 1000m까지, 어떤 곳은 그보다 더 깊었습니다. 케이지라고 불리는 승강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에는 귀가 먹먹해지고 숨이 막혔습니다. 갱도 안은 40도에 가까운 고온이었습니다. 천장은 낮았고 공간은 좁았습니다. 허리를 굽히거나 무릎을 꿇고 일해야 했습니다. 분진이 코와 입으로 들어왔고 땀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안전모에 달린 작은 전등 하나만이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독일인 동료들도 이 일을 꺼렸습니다.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갱도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가스가 새어나오기도 했고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여러 명의 한국인 광부가 사고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작업복도 제대로 맞지 않았습니다. 독일인 체격에 맞춰 만든 옷과 장비였기 때문에 한국인들에게는 너무 컸습니다. 장갑은 헐렁했고 안전화는 커서 발을 질질 끌었습니다. 그래도 입어야 했습니다. 다른 게 없었으니까요. 언어는 더 큰 문제였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독일어는 현장에서 거의 통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인 감독이 소리를 지르면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일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굴릭, 굴릭. 행운을 빈다는 독일 광부들의 인사말. 한국인들은 이 말만 외우고 갱도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8시간에서 10시간씩 일했습니다.
석탄을 캐고 수레에 싣고 밖으로 날랐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혔고 무릎과 허리는 끊임없이 아팠습니다. 갱도 안에서는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낮인지 밥인지도 모르고 일했습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지상으로 올라오면 온몸이 석탄가루로 새까맣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씻어도 손톱 뒤, 귀 뒤, 목덜미에는 검은 가루가 남아 있었습니다. 코를 풀면 검은 콧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매달 월급이 나왔으니까요. 한 달에 약 600마르크, 당시 한국 돈으로 치면 약 6만 원 정도였습니다. 한국에서 대졸 초임이 약 8,000원 하던 시절이었으니 약 7배가 넘는 돈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평범한 노동자 임금이었지만 한국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액수였습니다. 이들은 그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독일 생활비는 최소화했습니다. 기숙사에서 함께 살면서 밥을 해먹고 외식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옷도 새로 사지 않았고 여가 생활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담배를 피우던 사람도 끊었고 술을 마시던 사람도 줄였습니다. 그리고 번 돈의 대부분을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매달 400마르크에서 500마르크씩 송금했습니다. 월급의 70%에서 80%를 보냈습니다. 은행에 가서 송금 용지를 작성하고 한국에 있는 가족 앞으로 돈을 보냈습니다. 부모님께, 아내에게, 동생들에게. 송금 용지에는 간단한 메모를 적을 수 있었습니다.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이 돈으로 빚도 갚으세요. 동생들 학비로 쓰세요.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집 고치는 데 쓰지 말고 나중을 위해 저금해 두세요. 이렇게 짧은 글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혼자 버티고 있는 한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부는 개인 송금이 아니라 정부 계좌로 바로 보내지기도 했습니다. 국가 외화 확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송금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이들에게 독일 생활은 버티는 시간이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온 거지 독일에서 살기 위해 온 게 아니었습니다. 계약 기간 3년을 채우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때까지 최대한 많은 돈을 모아서 가져가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떤 광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1년 버티면 한국에서 10년치를 벌 수 있었습니다. 힘들어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광부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송금할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가족이 편해질 거라는 생각에 갱도에 내려가는 게 덜 무서웠습니다. 1963년부터 1977년까지 약 8,000명의 한국인 광부가 독일 탄광에서 일했습니다. 이들이 보낸 돈은 단순히 가족을 먹여 살리는 생활비가 아니었습니다. 그 돈은 외화였습니다. 달러로 바꿀 수 있는 귀한 돈이었습니다. 지하 1000m 깊은 곳에서 한국의 첫 외화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광부들이 지하에서 싸울 때 간호사들은 다른 전선에 있었습니다. 1964년부터 독일 병원으로 간 한국인 간호사들. 이들이 마주한 건 탄광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전쟁이었습니다. 병원은 사람을 직접 대면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환자들과 눈을 마주치고 말을 나누고 손을 잡아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언어가 서툴러도 탄광에서는 몸으로 일하면 됐지만 병원에서는 달랐습니다. 환자가 아프다고 말하는데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독일어 단어를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의학 용어는 일상 회화와 달랐습니다. 약 이름, 증상 표현, 의료 장비 명칭, 밤마다 공책을 펴놓고 독일어를 적었습니다. 다음날 병원에 가면 그걸 보면서 일했습니다. 그래도 환자나 의사가 빠르게 말하면 알아듣기 힘들었습니다. 어떤 환자는 한국인 간호사를 반겼습니다. 손을 잡아주며 당신 덕분에 편하다고 말하는 노인도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 작은 선물을 건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초콜릿 한 상자, 손수건 한 장. 그런 순간 언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은 말없이도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환자는 노골적으로 불편해했습니다. 독일어도 제대로 못한 사람이 왜 나를 돌보느냐는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한국인 간호사가 다가가면 고개를 돌렸고 독일인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아무리 친절하게 대해도 소용없었습니다. 피부색과 말투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했습니다. 링거를 꽂으려고 하면 팔을 뿌리치는 환자도 있었습니다. 당신 말고 독일 간호사 불러요. 그 말을 듣고도 웃으며 잠시만요 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독일인 동료를 부르러 가서 저 환자 당신 해줄래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속으로는 울었지만 얼굴에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인 동료들의 태도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친절하게 독일어를 가르쳐주는 선배도 있었습니다. 천천히 말해주고 실수해도 괜찮다고 토닥여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동료를 만나면 하루가 한결 수월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을 경쟁자로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일자리를 빼앗으러 왔다는 시선이었습니다. 실수하면 과하게 지적했고 잘해도 칭찬은 없었습니다. 한국인 간호사끼리 한국어로 대화하면 눈을 흘겼습니다. 여기는 독일이니 독일어로 말해라고 핀잔을 줬습니다. 중환자실 근무는 특히 힘들었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24시간 돌봐야 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심장박동 모니터를 주시하고 산소호흡기를 확인하고 링거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독일어를 못 알아들어서 실수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의사가 지시를 내리면 두세 번 되물었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다른 간호사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동료들은 귀찮아했지만 환자의 목숨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간호사들은 참았습니다. 화를 내거나 대들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계약을 지켜야 했고 문제를 일으키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면 송금도 끊기고 가족도 실망하게 됩니다. 고향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무엇이든 참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간호사는 독일 가정에 초대받기도 했습니다. 퇴원한 환자의 가족이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며 집으로 불렀습니다. 독일 가정식을 대접받고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가족 사진을 함께 찍기도 했습니다. 집주인이 한국에 대해 물어보면 서툰 독일어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많이 어렵지만 곧 좋아질 거예요. 그런 날은 기숙사로 돌아와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인정받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편지지를 꺼내 부모님께 그날 있었던 일을 적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외로웠습니다. 명절이 되면 독일인들은 가족과 시간을 보냈지만 한국인 간호사들은 기숙사에 남았습니다. 추석에도 설날에도 일했습니다. 휴가를 내봤자 갈 곳도 없었고 비행기 값도 아까웠습니다. 기숙사에서 몇 명이 모여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고추장, 된장으로 찌개를 끓였습니다. 김치가 떨어지면 직접 담가 먹었습니다. 독일 슈퍼마켓에서 배추를 사와서 한국식으로 절이고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맛은 고향과 달랐지만 그래도 한국 음식이었습니다. 명절날 기숙사 부엌에서 밥을 짓는 동안 누군가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집에서는 지금쯤 차례 지내고 있겠지? 우리 엄마가 나 좋아하는 음식 다 해놨을 텐데. 다들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금방 웃으며 그래도 우리 덕분에 집안이 나아지고 있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서로를 위로하며 밥을 먹었습니다. 밤 근무가 끝나고 기숙사로 돌아오면 너무 힘들었습니다. 환자에게 무시당한 날, 독일인 동료에게 핀잔 들은 날, 독일어가 안 들려서 실수한 날,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내지 않으려 애쓰며 울었습니다. 룸메이트가 잠들어 있으니 소리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면 다시 일어났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동생이 대학 가는 모습, 부모님이 빚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생각하면 버틸 수 있었습니다.
여성으로서의 이중 고충도 있었습니다. 1960년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혼자 외국에 나가 돈을 버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시집도 안 가고 뭐하러 독일까지 갔느냐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독일 가서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냐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은 그 말이 억울했습니다. 정당하게 일해서 돈을 버는 건데 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봐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자신도 가족을 책임질 수 있다는 걸, 여자라고 해서 경제적으로 무능한 게 아니라는 걸. 송금할 때마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구나. 은행에서 송금 영수증을 받으면 서랍에 차곡차곡 모아뒀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보낸 돈으로 동생이 학교에 가고 부모님이 병원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이 힘이 됐습니다. 어떤 간호사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송금 영수증을 모아둔 게 30장이 넘었을 때 계산해 봤어요. 내가 3년 동안 모은 돈이 한국에서 10년치 월급이 넘더라고요. 그때 생각했죠. 이게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구나. 광부들과 간호사들은 가끔 만났습니다. 독일 주요 도시에서 열리는 한국인 모임에서였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한국 음식을 함께 먹었습니다. 누가 더 힘든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각자의 방식으로 버티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우리가 보낸 돈, 정말 한국에 도움이 되고 있을까요? 어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되고 말고요. 신문 보세요. 한국에 공장 짓는다잖아요. 고속도로로 만든다고 하고. 광부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고생한 게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보낸 돈이 단순히 가족을 돕는 걸 넘어 나라 전체의 신용을 만들고 있었다는 걸. 그 신용이 곧 차관을 불러오고 공장을 짓고 한국을 바꿀 거라는 걸. 1964년부터 1976년까지 약 1만 2천 명의 한국인 간호사가 독일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탄광의 광부 8천 명과 함께 총 2만 명. 이들이 만든 건 단순한 송금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외화 파이프라인이었습니다. 독일에서 한국으로 매달 규칙적으로 흐르는 돈의 파이프라인. 탄광과 병원. 두 개의 전선에서 2만 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보낸 돈은 얼마나 됐을까요? 1963년부터 1977년까지 독일로 간 한국인은 약 2만 명이었습니다. 광부 8천 명, 간호사 1만 2천 명. 이들이 10년 넘게 독일에서 일하며 한국으로 보낸 돈은 총 1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1억 달러. 지금으로 치면 수천억 원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크지 않은 금액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960년대 중반 한국의 연간 총 수출액은 약 1억 7천만 달러에서 2억 5천만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1년 동안 수출해서 벌어들인 돈이 그 정도였다는 겁니다. 파독 근로자들의 송금액은 그중 약 2%에 육박했습니다. 2%. 숫자로 보면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 비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한국이 수출하던 건 대부분 텅스텐 원석, 생선, 김, 가발 같은 저부가 가치 상품들이었습니다. 마진이 거의 없는 물건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수출 대금도 제때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파독 근로자들의 송금은 달랐습니다. 매달 규칙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각 없이, 빠짐없이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한 외화 수입이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했습니다. 경제 계획을 세울 때 들어올 돈을 미리 계산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돈은 100% 순수 외화였습니다. 수출 물품을 만들기 위해 원자재를 수입할 필요도 없고 중간 유통 마진이 빠져나갈 일도 없었습니다. 광부와 간호사가 독일에서 번 돈이 그대로 한국으로 들어온 겁니다.
비용 제로, 마진 100%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돈이 상징적 의미를 넘어 실제로 경제를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1억 달러는 당시 한국 정부 예산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1년 예산 중 10분의 1을 2만 명이 벌어온 겁니다. 이건 단순한 보탬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국가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단순히 가계로 흘러가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송금을 받은 가족들은 그 돈으로 빚을 갚았습니다. 자식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집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저축했습니다. 그 저축된 돈이 은행으로 들어갔고 은행은 그 돈을 기업에 대출해 줬습니다. 파독 근로자의 송금이 간접적으로 산업 자금으로 흘러들어간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용이었습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돈을 빌릴 신용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세계은행도 IMF도 어느 나라도 한국을 믿지 않았습니다. 빌려줘도 못 갚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파독 근로자들의 송금은 달랐습니다. 매달 규칙적으로 외화가 들어온다는 건 한국이 돈을 벌 능력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나라라는 신호였습니다. 이건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독일 정부는 이걸 봤습니다. 한국인들이 독일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번 돈을 고스란히 본국으로 보내는 모습을 봤습니다. 계약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믿을만하다. 그 신뢰가 다음 단계로 이어졌습니다. 파독 근로자들의 송금은 단순히 1억 달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이 만든 신용이 훨씬 더 큰 돈을 끌어왔습니다. 이 돈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경제를 움직이는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만든 신뢰는 곧 한국 산업화의 첫 번째 열쇠가 되었습니다. 1966년 한국과 서독 정부는 또 하나의 협정을 맺습니다. 차관 도입 협정이었습니다. 서독 정부는 한국에 1억 500만 마르크를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당시 환율로 약 2,6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100억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1960년대 중반 한국 정부 예산이 약 1천억 원이었으니 정부 예산의 10%가 넘는 금액을 독일이 빌려준 겁니다. 이건 단순한 원조가 아니었습니다. 갚아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이자도 붙었습니다. 상환 기간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 돈을 빌려서 쓰고 몇 년 뒤 이자와 함께 되갚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독일은 한국에 돈을 빌려줬을까요? 3년 전만 해도 세계은행은 한국을 자립 불가능한 나라라고 평가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돈을 빌려줘도 갚을 능력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한국에 독일이 거액을 빌려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답은 신용이었습니다. 1963년부터 독일로 간 한국인들은 3년 넘게 독일 사회에서 살아왔습니다. 탄광에서, 병원에서 묵묵히 일했습니다. 계약을 지켰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번 돈을 고스란히 본국으로 송금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이 패턴을 주목했습니다. 매달 규칙적으로 한국으로 흘러가는 송금 기록, 3년간 한 번도 끊기지 않는 외화 흐름, 이건 한국이라는 국가가 약속을 지킬 줄 안다는 증거였습니다. 돈을 관리할 능력이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독일 입장에서 이건 투자 가능성을 의미했습니다. 차관을 제공해도 회수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선 겁니다. 파독 근로자들의 송금 기록 자체가 한국의 신용 등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1억 500만 마르크가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돈은 어디에 쓰였을까요? 1968년 포항에서 제철소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독일 차관으로 제철 설비를 들여왔고 독일 기술자들이 현장을 지도했습니다. 광활한 바닷가 모래밭에 거대한 용광로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그때까지 철광을 전량 수입하던 나라였습니다. 못 하나, 철근 하나도 외국에서 사와야 했습니다. 3년 뒤인 1973년 포항 제철소에서 첫 쇳물이 나왔습니다.
붉게 달아오는 쇳물이 흘러나오는 순간 한국은 철강을 수입하는 나라에서 철강을 만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철강으로 배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같은 시기 경부고속도로 건설도 시작됐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 독일제 중장비가 산을 깎고 계곡을 메웠습니다. 1970년 개통 당시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린 시간이 10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었습니다. 고속도로는 단순한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공장에서 만든 물건을 항구로 실어 나르는 동맥이었습니다. 트럭들이 밤낮으로 고속도로를 달렸고 부산항에서 배에 실려 세계로 나갔습니다. 수출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건 이 도로가 뚫리고 나서였습니다. 울산에는 공업단지가 들어섰습니다. 정유공장, 비료공장, 자동차 공장, 농사짓던 마을이었던 울산이 10년 만에 굴뚝이 솟은 공업도시로 변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전국에서 몰려들었고 울산은 한국 최대 공업도시가 되었습니다. 1970년대 초 숫자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962년 5천만 달러였던 수출액이 1970년에는 8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10년 만에 16배가 늘어난 겁니다. 1인당 국민소득도 100달러에서 300달러로 뛰었습니다. 여전히 가난했지만 적어도 방향은 바뀌었습니다. 세계은행의 평가도 바뀌었습니다. 자립 불가능해서 개발도상국으로 재분류됐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원조만 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공장을 짓고 물건을 만들고 수출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독일 차관이 성공적으로 집행되자 국제사회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경협 자금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미국이 차관 제공을 검토했습니다. 유럽 국가들도 한국 시장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신용은 레버리지가 됐습니다. 파독 근로자의 송금 1억 달러가 독일 차관 2,600만 달러를 끌어왔고 그 차관의 성공이 다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외자 유입을 촉발시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덧셈이 아니었습니다. 곱셈이었습니다. 지하 탄광의 석탄이 외화가 되었고 병원 복도의 야간 근무가 신용을 만들었고 그 신용이 차관을 불러왔고 그 차관이 공장을 지었고 그 공장이 철광과 배와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파독 근로자들의 송금과 독일 정부의 차관,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대한민국 산업화의 종잣돈이 되었습니다. 독일의 탄광과 병원에서 시작된 돈이 포항과 울산과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그 시작은 독일에 있었습니다. 독일의 탄광과 병원에서 한국인들은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지하 1,000m에서 병원 복도에서 야간 근무 교대 시간에 그들이 번 돈은 소비되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 보내졌고 외화로 쌓였고 신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공장이 되었습니다. 포항의 제철소, 울산의 조선소,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이어진 고속도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그 시작은 한국이 아니라 독일에 있었습니다. 2만 명이 번 외화가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종잣돈이 어떻게 철강이 되었고 조선이 되었고 자동차가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에서 시작된 그 돈이 어떻게 한국을 바꿨는지 말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